그래서 반갑습니다. 원래 그 강의는 갑상선, 부갑상선 침샘 이런 쪽으로 하려 했는데 오늘은 갑상선 결절의 평가하고 치료 이 주제로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를 보시면 갑상선 결절의 평가에 대해서 이제 우선 갑상선 결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은 그 결절을 이제 FNA 할 것인가, 그 기준과 고려사항, 그다음에 FNA를 하고 나서 어떻게 이 결과를 해석할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갑상선 초음파를 볼 때 일단은 뭐 다른 초음파도 마찬가지겠지만 갑상선 초음파도 이제 이 횡단면하고 동단면을 열심히 살펴봐야 되고요. 특히 이 결절이 애매한 경우에는 종단면에서 이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갑상선염 같은 경우에도 트랜스버스 뷰에서 이제 이게 노듈인지 파렌카임 체인지인지 헷갈릴 때 종단면에서 또 잘 확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트랜스버스 롱디튜디널 뷰를 가장 위쪽과 아래쪽, 그 다음에 뇌대합 가장 안쪽과 바깥쪽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시무스 혀부를 꼭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갑상선 결절이 있으면 림프노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례를 보시면 우선 33세 남자를 5년 전에 그레이스병으로 투약했었는데 한 10개월 전에 다른 병원에서 이제 초음파에서 실질의 변화하고 무릎이 있다고 이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 파렌카임 체인지가 좀 있고요. 이는 아마 그레이브스 때문에 발생한 것 같고, 이 파렌카임 갑상선 전체가 좀 커져 있고, 이런 작은 것들은 주로 이제 림포사이트가 인필트레이션 되면서 이제 저멸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이런 변화입니다. 그래서 트루 노들보다는 이제 림포사이트 인필트레이션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무스 아래쪽에 이렇게 이 노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크기가 작으면 이게 트루 노즐인지, 그러니까 하이포에코익한 솔리드 노즐인지 시스트인지 감별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게 시스트 월이나 이런 게 없어서 하이포에코익한 노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FNA에서 다행히 이제 비나인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음파를 볼 때 항상 로우 포션 아래쪽까지 확인해서 이제 결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결절이 이게 진짜 결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이제 갑상선염이 있을 때, 파렌카임 변화가 있을 때 이게 과연 결절인지 아닌지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6세 여성으로 이제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로 갑상선 이라는 기능자학적으로 이제 신주로이드와 곰지를 투약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주로이드로만 메디케이션 하다가 이제 T4, T3나 TSHB가 안 맞으면 곰지로이드를 신주로이드에 같이 애드온 하는 경우가 좀 상당히 꽤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 T4 리플레이스에 대해서 또 새롭게 또 기능자학적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신지하고 곰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갑상선 기능 검사는 정상이었고, 갑상선 초음파에서는 양쪽에 이제 파렌카임의 변화는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이게 파렌카임의 변화인지 아니면 밑에 아래쪽은 주로 아이소익한데 위는 약간 하이퍼액티브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노즐인지 파렌카임 체인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롱디튜디널로 보면 아마 트루 노즐보다는 이런 인플라메이션에 의한 파렌카임 체인지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노바이드를 표현했을 때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특히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는 이 파렌카임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어떤 노즐이 의심되는 경우도 이제 그 당시에 바로 노즐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초음파를 다시 봐서 그게 이제 트루 노즐인지 아니면 파렌카임의 변화인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례는 이제 38세 여성으로 이제 5개월 전에 우측경부 통증으로 서버큐트를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투여했는데 3개월 전에 이제 증상이 호전됐는데 계속 이제 스테로이드를 이제 계속 투여를 했습니다. 근데 10일 전부터 왼쪽이 이제 다시 아파서 입원했고,
기능검사인 TSH 억제되어 있었고 프리티폰은 정상이었고 ESR은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서브큐트 히스토리가 있었고 ESR도 높았으니까 서브큐트로 생각이 되는데요. 5개월 전에 초음파를 보면 언뜻 보면 이게 하이퍼이쿠한 메스로 보이지만 이게 롱디튜디널하게 보면 메스의 마진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좀 이게 좀 디스펄스 되어 있는 좀 흩어져 있는 그런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칼 사이로이다이티스가 트루노들하고 가끔씩 조금 관계되어 어려운데 이 사람은 이게 통증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아마 서브큐트를 진단했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 내원 당시에는 오른쪽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약간 이 하이퍼이크한 파니카임 체인지 좀 남아있고요. 왼쪽에 이제 새롭게 이제 병변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하이퍼이크한 이 파니카임 체인지가 있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큐트 사이로이다이티스로 진단을 내리고 이제 근데 스테로이드를 오래 썼기 때문에 이 환자한테 스테로이드 끊는 게 좀 문제가 됐는데 여하튼 처음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고 저 같으면 이제 이 서브큐트 이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다가 보통 20에서 30으로 시작해서 이제 정상이 보통 1, 2주 내에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정상이 좋아지면 거기서부터 한 1주 정도 스테로이드를 줄여서 뭐 5에서 10ml 정도 사용하다가 더 줄이진 않고 바로 이제 스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좀 줄였다가 다시 아프고 해서 한 2달 정도 걸려서 결국 좀 걱정을 했었는데 스테로이드를 끊었고 그 다음에 다행히 몇 달 동안 스테로이드를 썼지만은 환자가 뭐 야트로제닉 푸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티졸 레벨을 봤을 때 이게 HPA 액시스가 스프레션 되는 그런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큐트 때도 아까 보신 것처럼 포칼 타입으로 사이로이다이티스가 오면 트루노들하고 관계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시대를 두 팔로 했을 때 이제 점점 병변이 좋아지는 그래도 병변이 조금 남는 이런 소견을 보여서 이게 갑상선 파렌카임 체인지가 좀 있으면 일반 다른 환자한테도 있으면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서브큐트 병력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런 결절이 있으면 이 결절을 그러면 FNA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보통 이제 이 초음파의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으로 결정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K-트라지를 보시면 일단 뭐 없는 것부터 해서 하이브 가장 하이스피셔스까지 나누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솔리드한 노즐이면 최소한 이제 솔리드 하이퍼이쿠이하면 이 그레이드 4 중간 미드 그레이드의 리스크를 가집니다. 그래서 솔리드 하이퍼이쿠이하거나 아니면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면 최소한 이제 4호가 되고 둘 다를 하이퍼이쿠이크 솔리드 하면서 캔서가 의심되는 소견을 가지면 그레이드 5가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레이드 4가 되고 그 다음에 아이소이크한 솔리드 노즐은 그레이드 3 비나인일수록 이제 리스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FNA 하는 게 보통 1cm 이상에서는 FNA 권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심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한 0.5cm 이상에서 또 FNA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FNA 시행하는 초음파 소견 기준은 이게 결국은 솔리드냐 시스트냐 그 다음에 솔리드 할 때 아이소 하이퍼이크하냐 아니면 하이퍼이크하냐 그 다음에 암을 의심하는 소견 즉 마이크로칼시피케이션이나 인트레이티브 일레귤러 마진이나 넘페렐렐 혹은 요즘은 넘페렐렐이란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런 소견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캔서를 의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아이소에코익한 솔리드 노즐은 K-티라조 그레이드 3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퓨어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2가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캔서하고 시스트에 있어서 보시면 이게 똑같은 환자인데 똑같은 환자에서 또 똑같은 환자인데 그 위에 노즐은 보시면 이렇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 약간 서스피셔스한 그런 노즐이고 아래에 있는 요거는 시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K-트라지 한 4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시스트니까 K-트라지 한 2 정도가 됩니다.
보시면 보시면 이제 요 경우에는 이제 요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하이퍼이클 타임에서 내부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이게 마크로인지 마이크로인지 이제 마크로 클래시피케이션처럼 보이는 케이트라이트 한 4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아래쪽에 이런 림포사이트 인피테이션 보이는 변변 외에 이렇게 하이퍼이클의 노들이 보이는 케이트라이트 4, 5 정도에 둘 다 보시면 일단 캔서가 의심되는 소견인데 위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런 시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트가 줄어서 이런 이제 캔서처럼 보이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스트가 줄은 이제 캔서 미미킹 우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스트하고 캔서인지 판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소이클한 거하고 하이포이클한 거는 이제 위험도가 다릅니다. 이런 케이트라이트 3지만 이 경우에는 하이포이클하면서 내부에 이제 마이크로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부분이 보이니까 케이트라이트 5에 해당되고 이 경우는 FN에 했을 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캔서로 진단됐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비나인으로 진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이소 하이퍼이클한 노듈에 있어서도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게 캔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위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큰 라지한 아이소이클한 노듈이 있으면서 이 할로우가 선명하지 않은 그런 경우를 보이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선물 노듈이면서 이제 내부에 이제 시스트 변화를 보이는 그런 노듈을 보입니다. 그래서 케이트라이트로 따지면 둘 다 케이트라이트 3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FNA에서 넌다이로스 나와서 결국 코어니드 바이옵시에서 이제 폴리트라 베리언트 PTC 진단됐고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FNA에서 이제 비나인으로 진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트라즈가 특히 폴리큐라 베리언트 PTC 폴리큐라 네오플라즘의 진단에는 그렇게 유용할 수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 스퀘어도 이게 이제 마이크로 클래시피케이션이냐 그 다음에 마크로 클래시피케이션이냐 이게 좀 차이를 보이는데요. 보통 한 1mm 이하를 이 마이크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의미하는 것은 상호화 바디를 의미하고 이런 칼슘의 이제 컬렉션을 의미하고 파피라리 히스토패솔로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피라리 히스토패솔로지가 주로 사이로이드에서는 파피라리 사이로이드 캔서하고 관계가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2mm 이상의 칼시피케이션을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이제 림식 칼시피케이션도 이 마크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디스트로픽 칼시피케이션을 의미하고 조직의 네크로시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을 가진 경우에는 스퀘어를 가지고 있는 결절의 모양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스퀘어 정례를 보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 있었고 왼쪽에 결절이 있었는데 이 결절을 보면 이게 결절이 또 아이소에코익하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 환자의 파렌 타임이 이제 너무 에코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 결절이 이제 아이소에코익하게 보이는 게 실제로 이게 트루 아이소에코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롱디튜드하게 봤을 때도 이런 칼시피케이션 같은 부분들이 보이고 해서 이걸 단순히 그냥 아이소에코익한 노듈이니까 하송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파렌카인 때문에 이게 더 밝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FNA를 해야 되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EV를 FNA에서 이제 파피라리 사이로이드 캔서가 진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이제 미세스피아 정의 두 번째인데 사이로이드 전체의 칼시피케이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아마 이런 류의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보이는 경우인데 두 가지를 의심해 봐야 되고 한 가지는 안 좋은 경우는 디퓨즈 스케롤로진 파피라리 사이로이드 캔서가 이렇게 보이는 거 있고 또 하나는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가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결국 이 점들이 전부 상호가 바디이기 때문에 칼시피케이션이 갑상선 전체에 있으니까 칼시피케이션 주변은 또 파이브로시스가 잘 동반되기 때문에 셀을 읊기가 어려워서 갑상선 여러 군데에 멀티플하게 랜덤하게 편애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경우에 젊은 여성한테서 많고 또 라테랄 넥노드 메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서비칼 넥노드를 확인해야 되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라이트 라테랄 넥노드 이렇게 비교적 이게 림프노드가 이 오보이드
살아있지만 내부에 이런 그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의 이 인발브로 보이는 PTC 메타가 있는 그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디퓨즈 스크lerosis PTC를 진단해야 되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림프노드 FNA에서 그 사이러스 캔서 진단해서 이제 수술을 했고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대 스피아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환자가 아까 전에 이제 시스가 줄어서 이렇게 스피아된. 그래서 이거는 이게 결국은 거대 스피아는 이 자체가 이 디스트로픽 네크로시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스피아가 있는 노듈의 전체 모양이 어떤지를 평가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뭐 의심된다면 EV에 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2mm 이상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 노듈 전체가 이게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셀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소이픽, 하이포이픽하고 보이는 이 파렌카임의 FNA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EV에서 FNA에서 특별한 나쁜 셀이 없었다면 그냥 이제 그 비나인으로 생각하고 팔로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대 스피아가 있을 때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이제 인터럽션 되거나, 그 다음에 이 하이포이픽 노듈이 이 노멀 티슈 때문에 인필트레이션하는 그런 소견을 보이게 되면 PTC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림 쉐입이 이렇게 인터럽션 없는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인터럽션이 있고 파렌카임 인필트레이션일 때 그 PTC를 의심해 봐야 되고, 이런 림 쉐입의 어떤 칼시피케이션 FNA에 있어서는 우선은 한번 이 월을 이제 다이렉트는 이제 찔러봐서 이걸 월을 뚫을 수 있으면 뚫어서 이쪽에서 FNA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결국 페리페리에서 FNA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FNA를 했을 때 FNA 결과는 크게 이제 6가지로 나오게 되고, non-diagnostic을 제외하고는 B9, AUS, 그 다음에 FLUS, 그 다음에 suspicious malignancy 이렇게 나오거든요. 위로 갈수록 이제 악성도가 높아지고,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양성과 악성을 진단되는 것 외에 suspicious malignancy도 이제 초음파에서 악성이 의심되면 거의 캔슬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 문제가 없는데, 결국 문제가 되는 게 non-diagnostic하고 그 다음에 US, 그 다음에 follicular neoplasm 의심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non-diagnostic 소견을 보이는 흔한 소견은 이제 낭종을 찌를 때는 당연히 셀이 없으니까 마크로파지 같은 게 보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non-diagnostic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여줬던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이 후레어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노듈 위로 그 림쉐이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셀리드가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아이소액틱 노듈이 의외로 또 셀리드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스인 경우에 이렇게 되면 거의 셀이 없거나 마크로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시스트 내부에 이렇게 서스피셔스 노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EV의 노듈을 EV를 FNA를 해서 이제 캔서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사이로글로사 덕트 시스트에 안에 캔서가 생긴 경우인데, 이 덕트 시스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의심되는 부위는 반드시 FNA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가 스피아만 보이는 결절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게 뚫더라, 이 전체가 그냥 네크로시스 된 부위라면 이게 셀리드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솔리드 아이소토닉 노듈은 이런 경우에는 FNA를 해서 이제 그 네거티브 프레시를 걸게 되면 블러드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면 또 셀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셀을 얻더라도 폴리큘러 패턴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큘러 네오플라즘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이 폴리큘러 아데노마나 아니면 비나인이거나 아니면 폴리큘러 베리언트 PTC, 아니면 드물지만 미니멀 인베이시브 PTC도 FTC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폴리큘러 네오플라즘으로 솔리드 아이소토닉 노듈이 나오는 경우는 진단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VPTC를 감별하는 데는 코어 니들 바이옵시가 도움이 되고, 그렇지만 그 폴리큘러 아데노마냐 미니멀 인베이시브 FTC냐는 그 감별하는 데는 코어 니들 바이옵시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를 보시면 오른쪽에 결절이 있는데 약간 하이포이픽하면서 그 리스크를 가진 서스피션스 노듈 모양은 아니어서 그레이드 한 4, 3 정도 되는 결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FNA에서 non-diagnosis 나와서 CND를 해서 노듈 하이포플라지아 나와서 이런 경우에 이제 소음파로 팔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례는
그 1년 전에 이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됐는데 두 차례 FNA에서 넌다이노스 결과를 보였습니다. 아셨는데 아까 보였던 그런 누들이 이제 아이소이크 하면서 이제 그 할로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CMB를 시행해서 파피랄 사이클 캔서로 이제 CMB 나왔고 조직 소견에서는 폴리큐라 베리엄 PTC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FV PTC가 세릴티가 떨어지느냐? 이게 스트럭처가 이제 폴리클을 유지하면서 그 폴리큘러 월에 이 셀의 이제 PTC 피처를 보이기 때문에 파피라리 그로잉을 하는 PTC에 비해서 세릴티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FV PTC 같은 경우는 세릴티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AUS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인데 AUS와 FLUS의 데피니션은 비나인 체인지라고 이제 판단하기에는 좀 더 어떤 이 셀의 그 아키텍처럴 ATP나 뉴클레어 ATP나 좀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또 그 이상의 어떤 뭐 캔서의 진단을 주기에는 좀 모자라는 그런 것들을 뜻하고 그리고 이게 ATP도 아키텍처럴 ATP나 뉴클레어 ATP에 따라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그 이제 캔서의 리스크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럴 ATP는 폴리큘러 패턴의 어떤 그 ATP를 의미하고 뉴클레어 ATP는 파피랄 사이드 캔서의 ATP를 의미합니다. 보통 마리언트 리스크는 16%인데 많게는 한 40, 5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리피트 FNA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리피트를 했을 때도 AU에서 다시 나오는 경우도 꽤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MB나 아니면 몰리큘러 테스트 이런 것들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AUS의 이제 카테고리에 따라서 마리언트 리스크를 살펴봤을 때 이 뉴클리어 ATP를 보이는 경우, 즉 사이토로직 ATP가 뉴클리어 ATP인데 그리고 셀이 어떤 PTC 어떤 피처를 보이는 경우에 마리언트 리스크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55%고 아키텍처럴 ATP가 즉 폴리큘러 패턴의 ATP를 보이는 경우 한 22% 정도로 뉴클리어 ATP를 보이는 경우에 마리언트 리스크가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이게 PTC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뉴클리어 ATP가 주로 ATP가 이게 뉴클리어 ATP 쪽에 속하기 때문에 PTC 빈도가 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례를 보시면 57세 여자가 이제 두 차례 그 소노가이드 대표했는데 US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파를 보면 혹이 그 작은데 서스피셔스 노즐입니다. 그래서 US 보여서 이 경우에 이제 CMB를 해서 파피랄 사이드 캔서의 클래식 타입으로 진단됐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그 소노가이드 대편에서 US 소견을 보여서 이제 CMB를 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폴리클라즘을 보였는데 그 이렇게 이제 폴리클라 네오플라즘을 보이게 되면 이게 이제 미니말 폴리클라 이게 아데노마인지 이제 아니면 미니팔기 FTC인지 감별이 어려운데 그 이유는 두 개를 FN 아데노마하고 FTC의 감별은 이게 이런 캡슐의 인베이전이나 아니면 바스쿨라 인베이전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노들 전체 월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CMB가 운 좋게 이런 EV를 이렇게 이제 CMB를 하지 않는 이상은 폴리큘러 아데노마하고 미니멀 인베이시브 FTC를 감별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CMB가 FBPTC 진단에는 도움이 되지만 FTC 진단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례는 이제 43세 여자분으로 갑상선 기능 자증에서 갑상선 이로 그 취약 중이다가 갑상선이 갑자기 커졌다. 이러면 이제 우리 여태까지 늘 많이 들은 것처럼 이게 하시모토 기능자의 백그라운드는 하시모토니까 하시모토에서 갑자기 사이로이드 인나지먼트입니다. 그러면 림포마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을 시행했는데 폴리모픽 리포사이트 나왔고 티오핀 현상이었고 저항된 TPO가 양성이었습니다. 종파를 보시면 이렇게 갑상선 주위의 파랭카인에 비해서 좀 더 어두운 폭발한 메스 타입으로 이 메스가 있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월이 좀 두꺼워져 있는 그 다음에 내부 쪽으로 이제 세팅이 보이는 그런 이런 포스테리어 월의 인핸스먼트 그러니까 두꺼워지는 게 이제 림포마의 하나의 소견을 하는데 꼭 특징적인 소견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커지게 되면 그 백그라운드에 하시모토에서 커지게 되면 림포마를 의심해야 되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FNA만으로 진단이 어려울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포니를 바이옵시에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를 해서 이게 T셀인지 B셀인지 그 라인을 보게 되면 진단이 좀 도움이 되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를
정도까지 해서 이제 디퓨즈 라지 B셀을 심는다고 해서 수술을 해서 이제 DLB의 디퓨즈 라지 B셀 타입의 림포마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림포마도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노듈 타입과 디퓨즈 타입이 있는데 노듈 타입은 말토마고요. 말토마가 주로 많고 이 말토마가 커져서 이렇게 디퓨즈 타입으로 되면 디퓨즈 라지 B셀 림포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 커지면 우리가 아까 히스토리에서도 하치모토에서 확 커지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확 커지니까 림포마 진단이 쉬울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말토마 타입에서 이게 포카라는 이런 노듈이 있을 때 이게 PTC인지 아니면 하시모토의 일부적인 그 변화인지 이게 림포마인지 감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이옵시에서 이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까지 하게 되면 진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디터미네이트한 그런 처음에 FNA 결과를 보였을 때 CMB에 도움이 되는 걸 보면 넌다이노스인 경우에는 이제 폰이드 바이옵시하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US나 FLS 같은 경우는 이제 뉴클리어 에티파에서는 PTCA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CMB가 좀 도움이 되고 아키텍처럴 에티피아, 즉 폴리큘러 아데노마냐 미니멀 인더시얼 PTC냐에 감별하는 데는 이게 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로드 림포마나 아나플라스틱 사이로드 캔서를 진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갑상선 결절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이제 양성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일 때는 이제 증상이 있으면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리커런트 시스트면 첫 번째로 이제 펄피테너스 에탄올 인젝션을 하고 솔리드한 결절인 경우에는 RFA나 레이저나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퓨어 시스트인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제 에탄올 인젝션을 해서 이렇게 이제 크기를 줄여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컴플렉스 시스트, 그러니까 믹스드 시스트, 이런 솔리드 부분이 있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위에 환자보다 이 솔리드한 부분이 꽤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보실 때, 이게 퓨어 시스트면 PI에서 확실히 줄여줄 수 있지만 이런 그 솔리드한 이런 어떤 티슈 데브리가 있으면 이게 티슈가 좀 이게 메스가 좀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의 치료는 요즘은 1cm 미만의 그 마이크로 PTC 같은 경우에는 수술도 많이 하지만 액티브 서베이런스도 많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거나 액티브 서베이런스를 해볼 수가 있고 1cm 이상은 수술하는 것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 중에도 이제 PTC로 진단받고 액티브 서베이런스 하는 환자가 있는데 40에서 남자 환자 하이퍼텐션을 갖고 있는데 이게 검진에서 이제 라이트 사이로이드 노듈이 발견되어서 이제 보면 내부에 이제 칼시피케이션 보면 좀 서스피셔스한 그런 노듈입니다. 그래서 FNL에서 그 PTC로 진단을 받고 이제 젊은 남자니까 저는 이제 수술을 권유했는데 환자는 이제 수술을 리퓨즈해서 이제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 종파, 2년 후, 최근에 이제 3년까지 팔로우했었는데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PTC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로컬에서도 진단되고 나서도 이제 액티브 서베이런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원장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상으로 의심되는 이제 노들이 있을 때 1차, 2차에서도 FNS도 B9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쌤은 계속 그냥 팔로우를 하나요? 아니면 코리드 바이옵시를 하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이제 1차, 2차 B9으로 나오는데 초음파에서 스피스 하면 호언이들 바이옵시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옵시를 해서 그게 PTC인지 아닌지를 보통 이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 보통 CMB를 합니다. 예. 정혜자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요. FN에서 폴리큘라 네오플라즘이 나오면은 예. 그러면은 이걸 전부 수술을 위해서 보내야 됩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이제
회원과의 딜레마인데요. 요즘은 또 뭐 한 2cm, 그러니까 저는 보통 한 3cm, 뭐 한 4cm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되면 OP를 보내긴 하는데, 요즘은 또 뭐 한 2cm 이상 되면 그런 경우에는 뭐 그 수술을 보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미니멀 인베이시브 폴리큐러 사이로이드 캔서인 걸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제 이게 그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사이즈가 좀 중요한데, 저는 보통 한 3, 4cm 정도로 생각하는데, 최근에 또만 2cm 이상은 좀 수술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좀 크면 그 수술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환자분이 명확하게 뭐 결론을 이제 내고 싶어 하시면 결국 이제 그 OP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어떻게 뭘 하락하는 그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수술 더 선호할지, 뭐 아니면 초음파로 팔로우를 선호할지, 그거에 따라서 아마 좀 달라질 것 같고, 저는 보내기보다는 초음파로 팔로우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폴리큘라 수술해가 폴리큘라 칼시노마로 나오는 빈도가 다른 외국인에 있는 데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게 이제 리스크가 낮다 하는 것들을 고려하면 정의달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 또 로컬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비나이라 하더라도 이 이마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보통은 제가 이제 경대나 이쪽에 폴리큘라로 보내보면 19은 그냥 되돌아오거든요. 그쪽에서 설명을 하고 수술할 것이냐 안 할 거냐 하면 환자들이 이제 안 하겠다 하면 다른 병원에 가서 보시라고 하니까 일단은 한번 보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도 그 폴리큘라는 적극적으로 수술은 안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원장님 좋은 강의 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원래 이제 상반기 마지막 과정이 되겠는데 우리 저기 사공리 선생님께서 또 좋은 정리 준비해 주셨습니다.